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의 채권편에서는 매매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라는 것은 재화를 금전과 교환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은 매매 계약의 대상, 즉 목적물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그런데 부동산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단독주택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과정에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하든 혹은 서면에 의하든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비롯한 많은 매매 계약에서는 후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로 서면을 이용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서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하여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자신은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서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능하다면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등기부 등본은 물론 토지, 임야대장 등을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 제한 물건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제한의 등기나 예고 등기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의 단독주택 건물을 구입할 때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건데요. 그 건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한편 매도인은 미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고 매수인은 이것을 확인해서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둬야 합니다. 이어서 계약서에 기재되는 것과 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단계에서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여서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또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준비해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거나 또는 대리인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는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표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등의 당사자가 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고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단독주택을 매매하는 것인데요. 먼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해보고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의 표제부 중에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재지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동과 그 번지를 기재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재 지번란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또 토지의 표시는 지목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계약서는 단독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건물인 경우 구조 및 용도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제일 앞면을 보면 표제부에 건물 내역란이 있는데 이곳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말하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와 같은 법인이라면 먼저 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조문 형식으로 된 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대금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시는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으로 나누어서 매매대금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은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도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중도금은 한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제1조 2항에서는 피담보 채무라는 용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인수와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를 약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깨끗한 상태로 부동산을 주고받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줄 의무가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서 등기 필증, 매매 계약서,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 등이 될 것입니다. 한편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2항에 따로 정한 날짜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에 관해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이 매매 목적물인 단독주택에 관해서 건물을 넘겨주는 날까지 발생한 공과금은 매도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제6조 하자의 부담을 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을 넘겨준 후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4조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민법 규정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달리 책임지는 기간을 정하려면 특약기간란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법, 농지법 또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관하여 이행 강제금,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 등과 같은 행정벌이나 벌금 등이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을 넘겨주기 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2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7조에는 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당사자는 중도금을 주고 받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일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계약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중도금을 준 후나 만일 중도금 약정 없이 잔금을 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계약을 포기하거나 2배를 줄 테니 매매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 후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의 원칙적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본래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 흔히 이것을 최고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보통은 그 방법으로 내용 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란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제8조, 이 계약 당시의 확인사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급된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9조의 특약사항에서는 이 조항 이외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되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 및 서명 날인란에는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라면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해서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그냥 넘어갔던 것이 있었죠? 네, 단독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에 만일 매수인이 그 피담보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한다면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피담보 채무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여기서는 6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매대금 중 어느 항목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정하여 해당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1, 2차 중도금 중 1차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상태로 매수인과 본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서 매수인이 인수할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액을 기재하는데요. 여기서는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료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대금 중 어느 항목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정해서 해당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매도인이 언제까지 부담할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는 날까지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달리 정하고자 한다면 그 뜻을 특약사항란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또 매도인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상태로 매수인과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을 받아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임차인들에게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즉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 임료는 얼마였는지, 임대차 기간 등이 정확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단독주택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쌍방의 합의하에 작성해 놓았는데 일방이 안 지키는 경우이지요. 보통 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를 대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검토한 것인데요. 계약금 지급 후 계약 이행에 착수 전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중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데요. 여기서는 계약 이행의 착수를 중도금 지급 또는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 즉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의 파기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서 불이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행의 착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판례는 중도금의 지급을 객관적인 이행의 착수로 보고 그 전후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렇다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의 착수 후에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계약 잔금일자에 잔금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맞추어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여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미 팔아버린 부동산의 잔금일자에 잔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신이 산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신이 판 부동산의 잔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라거나 또는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거나 기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을 불이행한 자를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수단을 취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 조항 제7조 2항에서는 이행을 촉구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 증명 우편 형식으로 발송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이행의 최고와 그 형식으로서의 내용 증명 우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해서 채권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소송이 종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단독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계약서 작성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그 부동산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재산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혹은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또는 중개인에게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재산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계약의 당사자가 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종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